자, 그러면 이제 2의 4단원, 이 단원 이제 끝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이 단원은 이제 교술관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술관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에세이. 뭐 에세이도 맞긴 하지만, 자, 작가가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양식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에세이 같이 어려운 말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내용으로 따지면 수필을 우리는 교술관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전 작품에서는 조금 달라요. 알겠죠? 고전 작품에서는 설이나 기 그리고 가사 작품도 교술 장르로 포함을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이옥설 같은 설도 이제 수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약용이 많이 쓴 작품들 중에 보면 수호제기라고 해서 수호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이제 기록에 대한 그런 글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수필이고, 알겠죠? 그 다음 뭐 삼이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이런 가사 작품들도 전부 다 교술관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교술관례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서정관례나 서사관례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술관례의 특징은 바로 뭐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술관례의 특징은 바로 뭐다? 1인칭의 문학이라는 거고, 자, 이 1인칭의 문학이라는 말은 바로 뭐다? 작품 속에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꼴 글쓴이 자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교술관례를 대표하는 수필은 전혀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또는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주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자, 여기서는 수필의 특징이 드러나죠. 바로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수필의 특징. 바로 첫 번째,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또는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필의 특징 두 번째, 그쵸? 바로 사실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로 얘기해주면은 수필의 특징 중에 보면 신변 잡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신변 잡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한자로 이제 몸 신자에 주변 할 때 그 변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몸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하다 할 때 그 잡, 그거 일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모든 일이 글의 소재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다가 개똥을 밟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럼 그것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세 번째, 바로 개성적 그러한 문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주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난 글쓰기. 뭐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우리는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그렇죠? 이거를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자, 이게 바로 언어 공동체의 특성 첫 번째죠. 네. 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느 세대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대차라고 하는 말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어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렇죠? 그다음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각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뭐다? 언어를 통해서 사용해서 삶을 공유한다는 거죠. 이게 특성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수필은 일상적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작가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글이다. 수필을 쓰는 경험을 통해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로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역시 마찬가지 정리를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바로 현대 수필이고, 다음 비교적 주제가 가벼운 경수필입니다. 알겠죠? 수필은 그 주제의 무게에 따라서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경수필은 말 그대로 가벼운 경자를 써서 비교적 주제가 가벼운 수필을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주제가 가볍냐?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가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을 우리는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주제가 비교적 무거운 수필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경수필의 소재가 되는 건 바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사회 문제를 소재로 쓰는 걸 중수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경수필하면 대표적인 예가 그냥 일반적인 수필들,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편지, 그 다음에 독서감상문, 기행문 이런 것들이 경수필에 속합니다. 반면에 중수필에 속하는 거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많이 봐요. 사설, 칼럼, 평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수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중수필은 전문가들이 쓰는 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성격은 바로 일상의 깨달음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그 다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체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자, 제재는 그렇죠. 조카와 나눈 대화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즉 조카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얻은 그 깨달음이라는 거죠. 주제는 바로 뭐다?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 주제를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인들,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카와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있을. 자, 몸이 축나서 한의원을 다녔다. 자, 처음 이제 문장이 바로 뭐다? 내가 몸이 지금 약간 좀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의원을 다니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게 수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다.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흥미로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다수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하며 넘겨 짚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지금 글쓴이는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을 흥미롭게 여기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로 뭐다? 상당수는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그러니까 침이나 뜸값이 비쌀 것이다. 그것만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병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불어 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로 어떤 상황이다? 바로 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을 지어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몇몇이 있긴 했다. 자,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어떤 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이 글의 글쓴이는 바로 한의원의 이러한 자세를 바로 뭐다? 일종의 선의로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글쓴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한의원의 선의로 받아들이는 선량한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꺽쇠를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처방을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 한의원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런 병원이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병원도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선의는 바로 자신의 이익보다 그렇죠?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을 글쓴이는 선이라고 보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것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하기는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꿰더니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팔지 않나. 당신이 돈을 잃게 될까봐 그런다면 접근하는 은행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털어가질 않나.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죠. 자, 그렇게 함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 팔거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뻔한 속임수에 왜 넘어가느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갱년기 여성에게부터 그렇죠? 좀 올려놓고 자, 상황까지 벌어진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갱년기 여성에게부터. 갱년기 여성에게부터 벌어진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선의를 이것을 네 닥치는 피해와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바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이런 세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즉 이거는 선의를 믿지 못하는 세상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과장하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다는 일이 일종의 모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선의를 그렇죠? 자, 믿다가 대일 수도 있어.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써 있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자, 현실의 이론이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현실의 이론이 여기서부터 꺽쇠로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즉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 아니다. 옳은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렇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불신의 시각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자, 얼마 전 6살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다.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와서 그런가 싶어 물어보니 맑은 얼굴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는데?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조카는 신이 나서 선생님이랑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점심시간에 누구랑 싸우지 말고 수업시간에는 서 있지 말며 무슨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통학버스를 기다릴 때는 장난치지 말라는 지적과 당부였다. 결국 조카는 버스에서 오는 내내 혼이 난 것에 가까웠는데 뭐가 저렇게 얼굴이 환할 정도로 즐거울까? 그래서 지금 조카는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저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시무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조카는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에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면서 왔겠구나.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조카가 선생님께 혼이 났는데도 기분이 좋은 이유라고 글쓴이가 추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데는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한 선생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렇게부터 그렇죠?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나는 나 좋았겠지 하는 조카를 보고 있다가 그 손을 쥐어보았다.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보드랍고 연약했지만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은, 자, 여기서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의를 믿을 수 있다. 있는 세상, 없는 세상? 있는 세상. 그쵸, 바로 선의를 믿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뭐다? 어쩐지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선의를 믿지 그렇죠.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를 나타내고 요 두 개의 의미는 서로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믿을 수 없게부터 느껴졌다까지.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선의를 믿는 힘이 갖는 가치를 이렇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이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그 확장학습에 있는 이욕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이 이욕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는 그런 작품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설이라고 하는 것의 갈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전 수필의 일종입니다. 옛날 거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설은 구조적으로 좀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설은 바로 예화 플러스 주장의 2단 구성을 취합니다. 예거가 뭔지 모르고. 예로 들어주는 이야기.
근데 이 예화는 그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까? 글쓴이가 들은 이야기인 경우, 일종의 떠도는 이야기를 예화로 들기도 하고, 혹은 글쓴이가 지어낸 이야기를 예화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로 든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일종의 주장의 형식으로서 얘기하는 게 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옥서 할 때 이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수리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제시하는 글이 바로 이 이옥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집에 오래 집행할 수 없이 퇴락한 행당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집을 수리한 경험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는 이런 예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그중 2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칸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잘못을 고치지 않는 그렇죠? 알고도 그렇죠?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 칸은 자, 여기서 다른 한 칸은 바로 뭐다? 잘못을 알자마자 바로 고친 경우를 나타내면서 여기서 이 2칸과 한 칸을 서로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지 오래된 것, 그렇죠? 바로 위에서 있었던 2칸이죠, 그렇죠? 네. 자, 오래된 것은 바로 뭐다? 석간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죠?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잘못을 알고도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으니까 그걸 다시 고치는데, 수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어떻더라?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즉, 잘못을 알자마자 바로 고친 경우는 바로 뭐다? 오히려 모든 거를 재사용, 그냥 물만 말리면 되니까 재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바로 뭐다? 수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예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네. 그죠? 자,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에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해야 된다, 삼가하지 말아야 된다. 삼가해야 한다. 그렇죠? 네.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바로 이옥설의
그렇죠? 전개 방식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욕설은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집을 수리한 경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몸에 그쵸, 바로 사람의 경우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로 뭐다? 나라의 정치의 경우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글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추, 다른 말로는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유비추리를 줄여서 유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추의 방식으로 점차 확장적, 점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이욕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고 결혼까지 다 난 일이 있어. 알겠죠?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일어났던 일과 얘네가 너무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걸 우리는 유추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을 수리했을 때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던 거는 하는데 그거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에 비를 맞자마자 고친 거는 바로 뭐야?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의 경우도 역시 어떻다?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은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지만 잘못을 알지만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나라의 정치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또 어떻더라? 나라의 정치도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나라는 썩고 부패해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유추, 그 다음에 점층적 확대,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이 글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을 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깨달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2단원 끝입니다. 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법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질문 좀 받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일단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가 뭐다 문법부 4회 1단원 같은 경우는 진도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네.